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또다시 커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1주택자 전세 대출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률적인 금지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만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메모리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불과 한 달 전 검은 월요일을 불러왔던 경기 침체의 공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검은 수요일을 맞은 코스피는 반도체주 급락 속에 속절없이 2600선을 내줬습니다. 지난달 초 벌어졌던 급락장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 미국 증시 폭락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을 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3% 하락했고요.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가콘 지수도 4%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켰지만 SK하이닉스는 8% 넘게 하락하며 1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2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이 제조업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또 낮으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벌써 5개월 연속 위축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이 반도체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로 반도체에 대한 매수를 지속했는데요. 8월 들어 오늘까지 두 종목을 합쳐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AI 반도체의 성장성 우려가 커진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8월 들어 KRX 반도체 지수는 30% 가까이 하락하며 전체 지수 중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 피크, 고점을 준비하라는 이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3분기 고점을 기록하고 4분기부터는 매출 증가율이 18%로 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반도체주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8월 들어서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3천억 가량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외에도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알테오젠 등 바이오 종목들을 대거 담았습니다. 해당 종목이 담긴 KRX 바이오 톱10 지수의 8월 수익률은 30%로 전체 지수 중에 제일 높았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올해 들어 220% 급등하며 전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자리를 뺏기도 했죠. 연초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 바이오 기업은 3곳에서 최근엔 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지표들에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바로 오는 6일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8월 고용지표는 오늘 6일 말씀하신 대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정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지표인 만큼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해당 지표를 참고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돼서 중요도가 높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는 8월 신규 고용 16만 명 증가, 또 실업률은 4.2%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 성적이 나온다면 시장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예상보다 악화한다면 증시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10일 열리는 미국의 대선 토론, 12일에는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정되어 있어 증시의 변동성을 한 번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물가가 드디어 잡혔다고 판단한 건데 인하 타이밍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유주한 기자입니다. 미국의 8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47.2를 기록, 5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보이며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7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아 한 차례 침체 우려가 불거진 데 이어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마저 꺾여가고 있는 겁니다. 미 ISM 제조업조사위원회 티머시 피오레 위원장은 통화정책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와 재고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를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돌렸습니다. 이달 18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8월 물가가 2% 상승에 그쳐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겼다고 평가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은 총재가 시점에 대해 아직도 고심하는 이유는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 폭증세를 보인 가계대출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상당히 안 좋고 이게 침체로 빠질 게 어딘가 한 군데에서 소상공인이나 PF는 터져서 빠질 위험도 있고요. 한쪽으로는요.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주담대, 주택가격 등 금융시장에 크게 터질 위험이 있는 거죠. 일각에선 한은이 보다 조기에 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물가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국인의 실질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은 줄었고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급등했고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반면 나홀로 금리 인상을 시행 중인 일본 엔화가 다시 강세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한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재점화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인공지능 호황이 정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최첨단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다시 돌아온 메모리 시대를 맞아 기술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삼성과 SK가 뜻밖의 장소입니다. 대만에서 기술력 자랑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목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기술을 소개하는 포럼 같은 행사였는데 이제 대만이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 제조의 중심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연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 지난번 컴퓨텍스 2024도 그렇고 이제 대만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과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 사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차례로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정배 사장의 발표는 방금 전에 이제 막 끝이 났는데요. 6세대 HBM4에서 이제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코어 다이를 메모리에서 만들어서 결합하겠다. 그러니까 즉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죠. 이걸
이것을 삼성전자의 메모리까지 모두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HBM4에서 성능을 극대화, 그러니까 전력 효율을 한 66% 정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AI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또 다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이제 모바일 DRAM, LPDDR5 같이 이런 새롭게 신기술들을 좀 업그레이드된 DRAM을 개발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HBM4에서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능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이강욱 부사장이 7세대 HBM4 이 제품도 준비 중이라면서 내년에 펼쳐질 이제 HBM4에서의 기술 경쟁도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네, 내년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업황이 고점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물과 시장의 괴리에서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서비스가 지금 뭐 챗 GPT라든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들어온 것은 잘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AI 서비스가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건데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전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AI 서버를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투자한 거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빅테크 하나가 뭐 AI 서버 투자에 대해서 축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나온다면 정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최민정 기자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설비 투자,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도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심리가 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서버 투자 속도가 줄어든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 또 그 속에 들어가는 HBM 공급도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슬처럼 엮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정말 그럼 인공지능 서버 투자를 축소하느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과대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개화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상반기 빅테크들의 AI 서버 투자 비용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상태고 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도 이제 생성형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면서 좀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말을 했지만 차세대 GPU 블랙웰에 대해서 좀 출시 지연 논란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 뜻은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내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내년까지는 HBM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된다라고 좀 내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년까지는 HBM 수요가 그래도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좀 굳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AI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사실은 수요는 계속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거시 제품들인데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HBM을 증설하기 위해서 또 캐파를 늘렸는데 전체 반도체 수요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일반 레거시 제품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하나에 우리 반도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까지 중단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압박에서 시작된 대출 조이기에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무려 12,000여 가구가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만 1,400건이 넘지만 전세 대출이 막힌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은행들은 무주택자만 대출을 내주거나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대출 창구를 걸어 잠갔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 분들도 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다 막아버리면 그게 어려워지죠. 지금 34평형 전세 시세가 9억 5천에서 10억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둔촌주공 사태는 하나의 예일 뿐 전세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7주 연속 상승할 정도로 공급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옥죄기까지 더해지며 세입자는 현금이 부족해졌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집주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실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겠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억제가 될 수 있겠죠.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압박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소멸된다라는 거는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전혀 형성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전세난 여파에 월세 시장으로 관심이 과도하게 몰리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대출 관리에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감독당국이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예원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은행권은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를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일부 은행은 전세 대출까지 한시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며칠 사이 쏟아진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은 하루 대출 접수 건수를 제한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몇 초 만에 대출 신청이 마감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과 은행권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월 평균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금융권의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일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다는 쪽이 가깝고요.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대출 억제라든가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는 게 아닌지란. 금감원은 대출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석 전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계약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당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정부가 오늘 4% 더 내고 2%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의 밑그림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네, 세종 스튜디오입니다. 네,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소득의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1998년 3%에서 9%로 오른 이후 26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다만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긴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커지는 만큼 세대별로 인상률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빨리 오르는 대신 젊은 세대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게 해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 대체율의 경우 현재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이 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이 청년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나왔죠? 정부가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꺼내든 핵심 구조개혁 카드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지급액 계산 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그러나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무조건 연금 지급액을 올리지 않고 가입자 수나 기대 수명 증감률과 같은 인구,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지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2%라면 그만큼의 연금액이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인데요. 앞으로는 가입자 수가 0.5% 줄고 기대 수명이 0.5% 상승할 경우 1%를 조정률로 적용해 연금액 인상률이 1%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액이 깎이진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돼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인상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기금 운용 장기 수익률도 지난해 5차 재정 추계 당시 설정한 4.5%에서 5.5% 이상으로 1%포인트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41년에 시작되는 수지 적자는 2054년 13년, 기금 소지는 2072년으로 16년 더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요약해 보면 내는 돈은 좀 크게 많아지고 받는 돈은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더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뜻과 좀 배치되기도 하고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야당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 연금 개혁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돼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소득 대체율 42%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44%보다 2%포인트 후퇴안인데요.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야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야권에선 사실상 연금을 깎는 방안이라며 벌써부터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차등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정규 일자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5, 60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내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는데요. 아울러 이를 논의할 국회 상설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주인공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업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대내 협력을 통해서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성장과 글로벌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